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친아빠가 아니라니. 식탁 위에 놓인 젓가락이 덜그럭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온 가족의 시선이 저와 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고 아버지는 멍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몇 살이고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날은 명절도 아닌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자고 하셔서 저와 남편 그리고 오빠 부부까지 모두 친정집에 모였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차인 저는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가족 모임 때마다 어머니의 성화가 심했습니다. 너희는 언제 애가 질 거야? 35이면 이제 늦는 거 아니냐? 어머니의 말에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 계획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실 남편과 저는 최근 난임 진단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손주를 너무나 기다리고 계셨기에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아내인 올케 언니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다들 늦게 낳잖아요. 저희도 결혼하고 5년 만에 낳았는데 괜찮아요. 올케 언니는 작년에 아들을 낳았고 그 이후로 어머니의 모든 관심은 손주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카를 예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가족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를 하시면서 가끔씩 저희 대화에 미소를 지으시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말수가 적으신 분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늘 묵묵히 일만 하시고 가족들과의 대화는 어머니가 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빠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아빠 요즘 건강은 어때요? 지난번에 병원 가셨다면서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응, 별거 아니야. 정기 검진 받으러 갔었어.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혈압이 좀 높다고 하더라. 약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으려고 해서 내가 얼마나 잔소리했는지 몰라.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 오빠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빠는 원래 건강하신 편이잖아요. 우리 집안 유전자가 좋은가 봐. 저도 아빠 닮아서 그런지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올케 언니가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오빠는 정말 건강해요. 우리 아들도 오빠 닮아서 튼튼하게 자라면 좋겠어요. 그때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불편한 듯 아니면 불안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지만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오빠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빠, 저희 혈액형이 좀 특이하죠? 아빠는 AB형이고 엄마는 O형인데 저는 O형이고 지은이는 B형이잖아요. 생물 시간에 배운 건데 완전히 맨델의 법칙대로네요. 순간 어머니의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모두가 어머니를 쳐다봤고 어머니는 황급히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 미끄러졌네. 손에 힘이 없나 봐.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이 단순히 젓가락을 떨어뜨린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을 들킨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식사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집밥 먹으니까 좋네요. 어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요즘 너희 둘 다 살이 빠진 것 같더라.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머니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기 위해 어머니와 올케 언니 그리고 저는 주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남자들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계속 어머니를 관찰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고 자꾸만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손놀림도 어딘가 어색했고 가끔씩 한숨을 쉬기도 하셨습니다. 올케 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불편하세요? 아까부터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무언가를 숨기고 계셨고 그것은 아까 오빠가 한 혈액형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오빠는 여전히 건강과 유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학 드라마를 보면서 흥미를 느꼈는지 이것저것 검색하며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보세요. AB형과 O형 부모 사이에서는 A형이나 B형 자녀만 나올 수 있대요. 신기하죠? 그 순간 저는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의 혈액형 조합이 뭔가 맞지 않는 건 아닐까? 저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AB형, O형 부모 자녀 혈액형. 검색 결과가 나왔고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AB형과 O형 부모 사이에서는 A형이나 B형 자녀만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빠는 A형, 저는 B형이니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혈액형 유전 오류, 혈액형 불일치, 친자 확인. 검색어를 바꾸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글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올린 질문이었는데 자신의 혈액형이 부모의 혈액형과 맞지 않아 친자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우리 가족도? 하지만 우리는 멘델의 법칙에 맞지 않나?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띈 것은 예외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매우 드물게 혈액형 검사 오류나 특수한 혈액형의 경우 일반적인 유전 법칙과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친자 관계가 아닌 경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지만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무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제가 부르자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지은아? 아까부터 안색이 안 좋으신데 정말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큰 비밀을 안고 계셨고 그것이 어머니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고 오빠 가족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아기가 피곤해하네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배웅을 하셨고 저와 남편도 곧 일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오빠가 현관에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 같이 병원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건강검진 확실히 받으셔야 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오빠 가족은 집을 나섰습니다. 저와 남편도 곧 나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잠깐만. 저는 남편에게 먼저 차에 가 있으라고 하고 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거실에는 저와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셨습니다.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다가도 다시 입을 다무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지은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혈액형 이야기. 하지만 그것을 직접 물어보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제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빠가 한 말. 혈액형 이야기 말이야.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다음 말이 무엇일지 이미 짐작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너희 아빠가. 그때 안방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약 어디 뒀어?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을 멈췄고 저는 그 순간의 정적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그 얘기하려고? 제발 그냥 넘어가자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나오신 아버지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버지도 이 비밀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으셨고 아버지는 멀찍이 서서 저희를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저는 두 분 사이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으셨고 아버지는 한숨만 깊게 내쉬셨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무 어렸을 때 저지른 실수였어. 실수요? 무슨 실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 아빠를 만나기 전에 엄마한테 다른 사람이 있었어. 그때 엄마는 23살이었고 그 사람과 잠깐 만났었지. 하지만 그 사람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었어.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피하고 나중에는 연락도 끊어버렸어.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너희 아빠를 만났어.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엄마를 진심으로 아껴줬지. 그래서 엄마는 그 사람 일은 잊고 아빠와 결혼하기로 했어.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나도 다 알고 있었어. 누구나 과거가 있는 거니까 나는 상관없었어. 중요한 건 앞으로잖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엄마가 임신한 걸 알았어. 너무 기뻤지. 아빠도 정말 좋아하셨고. 그렇게 오빠가 태어났어.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빠가 자라면서 엄마는 이상한 걸 느꼈어. 오빠가 아빠를 전혀 안 닮은 거야. 그냥 안 닮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을 닮은 것처럼. 그때 엄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가 5살 때쯤 엄마는 용기를 내서 혈액형 검사를 했어. 그리고 그때 알았어. 오빠의 혈액형이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걸. 그럼 오빠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는 아빠의 친자식이 아니야. 그전 남자친구의 아이였던 거야. 엄마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결혼했던 거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빠가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저는요? 저도 그 사람이. 어머니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너는 확실히 아빠의 딸이야. 오빠 낳고 3년 뒤에 너를 가졌으니까. 그때는 이미 그 사람과 완전히 연락이 끊긴 지 한참 됐을 때였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동시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친딸이지만 오빠는 아니라는 사실. 그렇다면 오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오빠는 알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를 거야. 엄마와 아빠만 알고 있었어. 누구한테도 말한 적 없어.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 알았을 때 정말 힘들었어. 배신감도 들었고 화도 났어. 하지만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한테는 죄가 없잖아. 이미 내 아들로 키워왔고 그 아이도 날 아빠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어. 이 비밀은 우리 둘만 가지고 가자고. 준혁이한테는 평생 아빠로 남고 싶다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아닌 줄 알면서도 30년 넘게 아버지로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빠가 혈액형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는 너무 불안했어. 만약 오빠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너도 눈치챈 것 같았어. 아까 너 핸드폰으로 뭔가 찾아보고 있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고 검색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생각했어. 차라리 지은이한테라도 사실을 말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너라면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을 이 비밀을 안고 살아오신 어머니.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하지만 엄마, 이건 너무 큰일이에요. 오빠는 평생 아빠를 친아버지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숨기고 살았어. 준혁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굳이 이 사실을 알려서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준혁이한테는 나는 평생 아빠로 남고 싶어.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깜짝 놀라 현관 쪽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아기 물병을 차에 두고 온 것 같아서. 오빠였습니다. 오빠는 현관에 서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오빠가 방금 전 대화를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오빠는 굳은 표정으로 한 걸음씩 안으로 들어왔고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오빠를 바라보셨습니다. 오빠. 제가 부르자 오빠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오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하셨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대답해주세요. 내가 방금 아빠가 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을 들은 게 맞나요? 어머니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예, 아니요로 대답해주세요. 오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오빠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정말 미안해. 오빠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한 손으로 소파를 잡고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속인 거예요? 아버지가 일어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아빠 말 좀 들어봐. 우린 너를 속인 게 아니야. 그냥 뭐예요? 그냥 평생 모르고 살라고 하신 거예요? 제 정체성을, 제 뿌리를 숨긴 게 속인 게 아니라고요? 오빠의 말에 아버지는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오빠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제 친아버지는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몰라. 그 사람은 너를 임신한 줄도 모르고 떠났어. 연락처도 바뀌었고. 그럼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어머니는 머뭇거리다가 한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들으면서 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빠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오빠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 지금 사업가로 성공해서 잘 살고 있네요.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고. 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엄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몰랐어.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이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잘 살고 있다는 거네요? 참 좋겠네요. 오빠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다가가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중요하죠. 제 친아버지인데 어떻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에 깊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빠. 아니, 어떻게 불러야 하죠? 이제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건가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혁아. 나는 내 아빠야. 혈연은 아니어도 나는 30년 동안 내 아빠였어. 하지만 거짓말 위에 세워진 관계잖아요. 오빠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 아빠를 위한 거였어. 내 아빠는 아무 잘못도 없어. 잘못은 다 엄마한테 있어. 그럼 엄마가 책임지세요. 왜 이분을 30년 동안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어머니와 오빠의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으셨고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계셨습니다. 한참의 언쟁 끝에 오빠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 오늘 집에 못 가겠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오빠. 제가 불렀지만 오빠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빠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는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차마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저 혼자만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어렸을 때 저지른 실수 때문에 이렇게 다들 고통받는 거야. 아버지가 고개를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잘못만은 아니야. 나도 진작 준혁이한테 말했어야 했는지 몰라. 이렇게 우연히 알게 하는 것보다는.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며 30년 동안 쌓아온 죄책감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비밀이 두 분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을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안해.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는 이 비밀을 알게 되었고 오빠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빠였습니다. 지금 오빠는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진 지금 오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괜찮아? 어디 있어? 연락 좀 해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빠에게서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회의 하자. 오늘 저녁 7시 엄마 아빠 집에서 올케도 데려올게. 문자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빠가 밤새 무슨 결정을 내린 걸까요? 저녁 7시 우리는 모두 부모님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올케 언니는 상황을 전혀 모르는 듯 했고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계셨고 아버지는 안색이 창백하셨습니다.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올케한테도 다 얘기했어. 우리 가족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올케 언니는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빠가 계속 말했습니다. 밤새 생각했어.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 나는 내 친아버지를 찾아볼 거야.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그건 엄마, 제 권리예요. 제 친아버지가 누군지 알 권리. 엄마랑 아빠가 30년 동안 그 권리를 빼앗은 거예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그 사람은 너를 버린 사람이야. 찾아간다고 해서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예요. 적어도 만나보고 싶어요. 왜 엄마를 떠났는지 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어땠을지. 듣고 싶어요. 올케 언니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런데 갑자기 찾아가면 그쪽 가족들도 놀라지 않을까요? 그분도 지금 가정이 있으시다고.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그게 내 문제는 아니잖아. 그 사람이 책임질 일을 안 하고 도망간 거니까. 저는 오빠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빠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오빠, 조금 더 생각해보는 게. 지은아, 너는 아빠의 친딸이잖아. 너는 이 기분 몰라. 오빠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버지의 친딸이었고 제 정체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그 사람 연락처 알아볼게. 엄마가 먼저 연락해서. 아니요. 제가 직접 할게요. 엄마가 나서면 또 무슨 변명을 하고 덮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오빠의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그만해. 모두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평소에 온화하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이해해. 충격받았을 거고 화도 날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무너뜨릴 순 없어. 가족이요? 지금 가족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요? 오빠의 말에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참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너를 내 아들로 키웠어. 혈연이 아니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게 변하지 않아. 하지만 저한테는 변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거실의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올케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두가 올케 언니를 쳐다봤습니다.
올케 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뭐? 오빠가 놀라며 올케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올케 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제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저는 15살 때 알았어요. 엄마가 재혼하셨다는 걸.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올케 언니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충격이었어요.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냐고, 나를 속였다고 엄마한테 화도 많이 냈어요. 친아버지를 찾고 싶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찾았어요? 오빠가 물었습니다. 올케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찾았어요. 그런데 올케 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표정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모른 척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이제 제가 필요 없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놀라며 올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올케 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를 진짜로 사랑하고 키워준 건 제 새아버지셨어요. 그분은 제가 자기 딸이 아닌 걸 알면서도 저를 진짜 딸처럼 키워주셨어요. 올케 언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그러시잖아요. 오빠를 30년 동안 진짜 아들처럼 사랑하신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알아요.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올케 언니의 말이 오빠에게 무언가를 생각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오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올케의 상황이랑 우리는 달라요. 올케는 어릴 때 알았잖아요. 나는 30이 넘어서 알았어요. 30년을 속고 산 거예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오빠,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을 이렇게 대하는 건. 내가 아버님을 어떻게 대했는데요? 오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내 친아버지가 누군지, 왜 나를 버렸는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올케 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빠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오빠, 올케 언니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 아빠는 정말 오빠를 사랑하셨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오빠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은아, 너까지 왜 그래? 너는 내 편이 아니야? 오빠 편이에요. 하지만 아빠 편이기도 하고요. 저는 둘 다 사랑해요. 그럼 나보고 어쎄?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나보고 그냥 참고 살라고. 내 정체성을 찾지 말고 거짓말 위에서 계속 살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의 말도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족이 갈라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일어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준혁이 탓만 하지 말아요. 잘못은 엄마한테 있어요. 엄마가 다 책임질게요. 엄마가 어떻게 책임져요? 오빠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그 사람한테 연락해 볼게. 상황을 설명하고 준혁이를 만나달라고 부탁해 볼게.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그건 안 돼. 모두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 삶에 끌어들이면 안 돼.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그 사람까지 나타나면. 아버지, 그 사람은 제 친아버지예요.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은 너를 버린 사람이야. 30년 동안 너를 키운 건 나야. 아버지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키운 건 감사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진실을 알 권리까지 포기해야 해요? 진실을 알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 사람은 너를 원하지 않았어. 지금도 원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말에 오빠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걸 오빠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잠시의 침묵 후 오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직접 듣고 싶어요. 그 사람 입에서 직접. 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고 올케 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외할머니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내 엄마한테 무슨 일 있니? 전화해도 안 받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외할머니께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할머니, 저희 지금 가족 모임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무슨 가족 모임? 오늘 무슨 날이야? 아, 그냥 모였어요. 외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물으셨습니다. 너희 엄마 목소리가 이상하던데. 울었어? 저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외할머니께는 말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그냥 감기 기운이 있으신가 봐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친척들한테까지 이 소식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빠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할게요. 내일부터 그 사람 찾아볼 거예요. 준혁아. 어머니가 불렀지만 오빠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올케 언니가 황급히 뒤따라 나갔고 거실에는 저희 가족만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부족했나? 어머니가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다 내 잘못이에요. 두 분은 서로를 위로하며 울고 계셨습니다. 30년을 함께 지켜온 비밀이 이제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실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진실이 사람들을 더 아프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거짓말 위에 세워진 관계가 과연 진짜 관계일 수 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오빠의 분노도 아버지의 슬픔도 모두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부모님 옆에 앉아 조용히 두 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곁에 있어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오빠는 정말로 친아버지를 찾아냈고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래? 나한테 연락하지 말래. 자기 가족들한테 피해주지 말래. 오빠는 술에 취한 채로 제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엄마를 버린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나까지 버리더라. 웃기지? 내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 사람은 오빠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집에 가. 올케 언니가 걱정하실 거야. 집에 가면 뭐해? 다들 나만 나쁜 놈 취급하던데.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다들 내가 아버지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잖아. 심지어 올케까지. 오빠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조금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오빠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외할머니 생신이 있었습니다. 매년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외삼촌, 이모, 그리고 사촌 동생들까지. 하지만 오빠 가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외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준혁이가 오늘 회사 일이 있대서. 외할머니는 눈썹을 찌푸리셨습니다. 무슨 회사 일이 할머니 생신보다 중요해? 요즘 준혁이 이상하더라. 전화해도 안 받고. 외삼촌이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준혁이한테 무슨 일 있어?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던데. 어머니는 당황하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바쁜가 봐. 하지만 이모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준혁이가 친아버지를 찾으러 다닌다던데 그게 사실이야?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어머니가 말씀하시려는데 이모가 끊었습니다. 헛소리가 아니잖아. 준혁이 장모님이 우리 친구인데 걔가 다 얘기하더라고. 준혁이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하소연했다나 뭐라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올케 언니가 자기 어머니께 말씀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친척들 사이에 퍼진 것입니다. 외할머니가 어머니를 쏘아보며 물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준혁이가 친아버지를 찾는다니?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사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준혁이가 당신 친자식이 아니라는 소린데.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외삼촌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면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내 딸이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는 거잖아. 우리 집안 망신이 이게 뭐야. 외할머니는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외할머니께 얼마나 충격이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어머니가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제가 어렸을 때 저지른 실수예요. 실수로 끝날 일이야? 30년 넘게 속이고 산 거잖아. 이모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매형도 정말 대단하시네.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인 줄 알고 30년을 키우다니. 이모의 말투에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아니, 칭찬이에요. 정말 대단하시다고요. 저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 그만하세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는데. 지은아, 너는 빠져. 이건 어른들 문제야. 이모가 저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 가족이에요. 우리 아빠는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오빠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거예요. 외삼촌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준혁이 입장도 이해가 가. 갑자기 알았으면 충격이 컸을 거 아냐. 충격이야 그렇겠지만 그렇다고 집안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건 좀. 이모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가족보다 자기 감정이 우선이니까 그래. 저는 화가 났습니다. 오빠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비난만 하는 친척들의 태도가 답답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이한테 전화해. 당장 여기 오라고 해. 어머니, 준혁이는 지금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할머니 생신도 안 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는 화가 나신 듯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생신 파티는 취소야. 난 집에 갈 거야. 어머니. 어머니가 불렀지만 외할머니는 돌아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외삼촌이 황급히 외할머니를 모시고 나갔고 식당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이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부, 형님,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한다는 게 뭐예요? 준혁이를 설득할 거예요? 아니면 그만해요.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다들 우리 가족이래 왜 이래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가족 일이 우리랑 상관없는 줄 알아요? 외할머니가 얼마나 상심하셨는데. 우리 집안 체면이 이게 뭐예요? 체면. 체면이 사람보다 중요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와 어머니는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먼저 갈게요. 식당을 나오면서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계셨고 이모 가족은 따로 모여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네. 응. 생각보다 더 복잡해지고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친척들까지 이 문제에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이나 감정보다는 체면과 가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올케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말한 게 이렇게 퍼질 줄 몰랐어. 언니 괜찮아요.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오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 친아버지한테 거부당하고 나서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 올케 언니의 목소리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말을 안 해. 아기한테도 관심이 없어. 그냥 매일 술만 마셔.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언니, 오빠 좀 잘 지켜봐 주세요. 혹시라도 극단적인 생각. 응, 알아. 내가 옆에 있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는 친아버지에게도 가족에게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혼자 떠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다음 주 추석에 우리 집에서 모임 안 할 것 같아. 네. 왜요? 외할머니가 올해는 만나고 싶지 않으시대. 화가 많이 풀리셔야 할 것 같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추석이면 온 가족이 모여왔는데 올해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만 모여요? 그것도 준혁이가 안 온대. 자기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은아. 엄마가 자초한 일이니까. 엄마가 감당해야지.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명절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매년 빼곡하게 적혀있던 가족 모임 일정들이 올해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추석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와 아버지만 계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북적거렸을 명절상은 이번에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오빠는요? 제가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 온대. 전화도 안 받아. 어머니는 차례상을 차리시면서도 계속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저는 조상님들께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이미 너무 많은 말들이 오갔고 너무 많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준혁이한테 사과해야 하나?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왜 사과해요? 잘못한 건 나인데.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진작 말했어야 했어. 준혁이가 어릴 때. 아니, 적어도 성인이 됐을 때는 말했어야 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그럼 준혁이가 이렇게 상처받지는 않았을 거야. 30년 동안 속았다는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 거야.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최선이 결과적으로는 모두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제가 말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나도 책임이 있어. 진실을 숨긴 건 나도 마찬가지니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추석 잘 보내. 우리 한번 만나자. 얘기 좀 하고 싶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이제 저희와 연락을 끊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올케 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우리 당분간 시댁 방문 안 할 것 같아. 오빠가 부모님 얼굴 보기 힘들대. 언니, 그래도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오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는 이해했습니다. 올케 언니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우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완전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오빠 가족과 저희 가족. 그리고 그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친척은 어머니를 비난했고 어떤 친척은 오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누가 올지 안 올지를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 달 후 외할머니의 팔순 잔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오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준혁이가 할머니한테까지 이러는 건 좀 심한 거 아냐? 맞아,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 팔순인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빠를 변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빠의 행동이 옳다고 말할 수도 그렇다고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가족이 아닌 타인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피하고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웃고 떠들던 시간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은 씨, 임신 축하드립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건네신 말에 저는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물었습니다. 난임 진단을 받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기적처럼 찾아온 소식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을 때 남편은 저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구와 나눠야 할까요? 저는 먼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지은아? 응, 엄마. 12주 됐어. 아이고, 우리 지은이가. 드디어. 어머니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도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지은아, 정말 잘됐다. 아빠가 정말 기뻐.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많이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에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빠에게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1년 동안 오빠와는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끔 올케 언니를 통해 소식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
12주 됐어.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날 올케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축하해. 오빠한테 들었어. 언니. 오빠는 뭐래? 올케 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빠가 축하한대. 근데 당분간 만나기는 힘들 것 같대. 저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빠는 요즘 어때? 응. 많이 안정됐어. 예전보다는. 상담도 받고 있고. 그나마 다행이네. 근데 지은아, 아직도 오빠는 아버님을 못 만나겠대. 미안해. 올케 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올케 언니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언니. 오빠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그 준비될 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몇 주 후 외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외할머니는 많이 쇠약해져 계셨습니다. 지은아, 왔니? 외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네, 할머니. 저 왔어요. 너 임신했다며? 축하한다. 감사해요, 할머니. 외할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네. 할머니가 왜요? 그때 너희 오빠를 너무 몰아세운 것 같아. 할머니가 체면만 생각하고 준혁이 마음은 생각 안 했어. 외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혁이한테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할머니가 잘못했다고. 저는 외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전해드릴게요. 준혁이. 한 번만 더 보고 싶은데. 할머니가 그럴 자격이 없겠지? 외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오빠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오빠, 할머니가 편찮으셔. 한 번만 병문안 와줄 수 없어? 이번에는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 아직은 힘들어. 짧은 답장이었지만 저는 오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요. 계절이 바뀌고 제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오셔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아기 옷을 뜨시고 반찬을 만들어주시고 병원에도 함께 가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떠세요? 제가 물으면 어머니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많이 나아지셨어.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보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부모님 댁에 들렀을 때 아버지의 방에서 오빠의 어릴 적 사진을 보고 계신 걸 봤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사진을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준혁아, 미안하다. 아버지의 혼잣말을 듣고 저는 슬그머니 방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친정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나가보시더니 놀란 표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준혁이가 왔어.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가보니 정말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오빠는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오빠는 예전보다 훨씬 더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돼? 오빠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어서 들어와. 오빠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아버지와 오빠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오빠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빠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고 우리도 함께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병문안 다녀왔어요. 정말? 어머니가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네. 지은이 문자 보고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가족을 소중히 하라고. 오빠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가족을 소중히 했나?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도 있어요. 저는 제 상처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보지 못했어요. 오빠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은이도 올케도 조카도 다 쟤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오빠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아니 아빠, 아빠가 가장 힘드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준혁아. 아빠는 30년 동안 저를 진짜 아들처럼 키우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혈연이 전부인 것처럼 굴었어요. 아빠의 그 사랑을 무시한 거예요.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짜 아버지는 옆에 있어준 사람, 사랑해준 사람이라는 걸. 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도 울고 계셨고 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혼란스러워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그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아. 천천히 하자. 그래도 이제는 알아요. 아빠가 제 진짜 아버지라는 걸. 혈연은 아니어도 마음으로는 진짜 아들이라는 걸. 오빠와 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의 사랑과 1년의 상처가 그렇게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어색함이 남아있었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식사 후 오빠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기 태어나면 삼촌이 많이 사줄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삼촌이 아니라 큰아버지지. 맞다, 큰아버지. 우리는 서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오빠의 미소였습니다. 며칠 후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오빠도 왔고 친척들도 모두 왔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우리 가족을 돌아봤습니다. 1년 전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모와 어머니는 여전히 어색했고 외삼촌은 오빠를 대할 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같은 공간에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남은 건 저희 가족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준혁이 걱정하셨어.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좀 더 일찍 다녀뵀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이해하셨을 거야. 내 마음을. 아버지가 오빠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오빠는 아버지의 손을 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마 안 될 거야.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그럼?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 완전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가족으로.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병원에 부모님이 오셨고 오빠 가족도 왔습니다. 모두 아기를 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아기를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오빠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 아들하고 사촌이네요. 그러게. 둘이 같이 잘 크겠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고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함께 웃을 수는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행복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돌아간 후 저는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깨진 유리처럼 다시 붙였어도 금이 간 자국은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고 가끔씩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도 때때로 슬픈 표정을 지으셨고 어머니는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친척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은 여전히 어색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냐고요? 글쎄요,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실은 우리에게 자유보다는 고통을 더 많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 위에 관계를 쌓는 것이 옳았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아니라 그 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며 떨어져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선택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불편해도 그래도 가족으로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진실을 알 권리, 자신의 뿌리를 찾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싶어 하실 겁니다. 오빠를 지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비밀을 지킨 것이니까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품에 안긴 아기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아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는 제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도 혈연이 아닌 가족도 모두를 사랑하며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이제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